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년간 누적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화폐 가치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고 부채 실질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살 때 자본금 2억에 대출 1억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죠. 몇 년 후 해당 주택이 10억이 되면 명목상으로는 1억의 빚이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가 크게 녹아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2, 3억 대출은 무리수로 여겨졌지만 2025년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2, 3억 대출은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현실에서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만 부채가 우리를 돕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부채는 칼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반드시 강조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상승장이 멈추기만 해도 시장보다 먼저 흔들리고 먼저 무너집니다. 인플레이션은 기회지만 동시에 함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빚의 실질 가치는 녹아내리지만 그 반대 상황인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그 빚이 돌연 칼날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을 자본금 2억, 대출 1억으로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같은 고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이 10%, 20% 조정되는 경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곽 일부 지역은 2023, 전 24년 동안 15% 이상 하락한 사례도 존재했죠. 그렇게 집값이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대출 1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부채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 이때부터 심리가 무너집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결국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주식, 계획, 부동산, 코인 어디서든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화폐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빚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훨씬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4%대 초반, 한국 기준금리가 2.5%,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 2% 이상을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보 투자자에게 빚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 증폭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의 칼날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약한 고리를 먼저 뱁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때 어떤 자산이 살아남고 어떤 자산이 무너지는지는 이미 역사적 데이터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2025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970년대 미국을 참고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오일 쇼크로 인해 물가가 연 10.25%씩 폭등했고 경제 성장은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타격받은 자산이 바로 주식과 채권이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치솟으니 기업 마진이 붕괴됐고 배당은 줄어들며 S&P 500은 장기간 횡보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은행 예금 금리가 5%여도 물가가 15% 오르면 실질 금리는 10%입니다. 예금 채권에 묶여있던 투자자들은 모두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 가장 강력한 상승을 기록한 자산은 원자재 에너지, 귀금속이었습니다. 1970년 초 유가는 배럴당 3달러였지만 1979년에는 44달러까지 폭등했고 금 가격은 온스당 50달러, 700달러로 약 14배 상승했습니다. 실물 자산이 화폐 가치 하락을 그대로 흡수한 결과입니다. 현재 2025년 역시
미국 CPI가 3%대, 실질 금리가 여전히 낮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자재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1970년대와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원자재와 금, 골드이라는 어항을 하나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융자산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버티는 것은 항상 실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10 오르면 한국은 7 오르고 미국이 7 떨어지면 한국은 20이 빠지는 바로 그 패턴입니다. 이 현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경제는 GDP의 70%가 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는 경기 침체가 와도 급격히 줄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미국 성장률은 1% 수준에서 버텼습니다. 반면 한국은 GDP에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한국의 성장은 한국인 소비보다 외국인 소비, 특히 미국과 중국의 소비에 좌우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3년부터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2023-2025년에도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향 수출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고용 금리 변화가 한국 시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여기에 2025년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원엔 환율이 100엔당 940원 수준으로 원화와 엔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세 인하 25%, 15%가 지연되면서 수출 부담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한국 증시는 미국보다 상승폭은 작고 하락폭은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는 반드시 원화 자산에만 묶이지 말고 달러 글로벌 ETF금 등 다중 화폐 분산을 통해 구조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믿지만 2025년 시장에서는 이 믿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금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채권을 연 3% 금리로 샀는데 다음 날 시장 금리가 5%로 오르면 기존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약 20% 가까이 할인, 디스카운트던 되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1%로 떨어지면 3% 채권 가격은 크게 올라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기를 끝까지 보유하면 안전하지만 중간에 팔면 변동성이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대 초반, 한국 기준금리는 2020%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도 한국 채권 금리가 추가로 크게 내려갈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 한국 채권 폭등이라는 단순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 시장은 이미 미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해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 뒤늦게 진입하면 기대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부분은 초보자가 길게 가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20chen 30년짜리 초장기 채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초장기 채권은 금리가 1%만 움직여도 가격이 주식처럼 요동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채권도 길이를 잘못 잡으면 안전자산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산으로 변합니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 변동성이 커진 2025년에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충격을 모두 방어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 금에너지 ETF 같은 실물 기반 자산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분산입니다. 한국은 2023년 이후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2024, 2025년
역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향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미국 경기와 금리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ETF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유럽 대형주, 선진국, 신흥국 지수 등 다양한 지역 ETF를 섞어 놓아야 전체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분산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초 기준 1,400원대 초반, 원천엔 환율은 100엔당 940원 안팎이면서 원화와 엔화 모두 약세 흐름입니다. 관세 인하 지연,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간다는 것은 한 방향에 모든 위험을 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달러를 현찰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 기반 주식 권진 채권, 금 ETF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달러로 분산해 두면 환율 상승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방어막이 되고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 구간에서는 동시에 수익이 납니다. 2025년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자산 지역 통화, 이 세 축이 골고루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시장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2025년 시장을 보면 마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반등하고 금과 원자재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하지만 이 랠리는 결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할 때 나타납니다. 첫째,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5년 현재 4%대 초반으로 여전히 높은데도 시장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과 감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현금은 뒤처진다는 시장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여기며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활용해 모든 자산으로 자금이 밀려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유입된 자금은 물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2011년 금 가격이 온스당 1,900달러까지 치솟은 뒤 5년 동안 1,050달러까지 급락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오른 자산은 단기 조정에서 더 가파르게 흔들립니다. 최근 금값이 4,300달러를 돌파한 뒤 며칠 사이 수십 달러씩 조정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많이 쌓인 자산일수록 조정 시 하락폭은 배수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강조합니다.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질 때일수록 마음은 차갑게, 포트폴리오는 분산되게, 빚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이 빠질 때 누가 먼저 드러나는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가장 많은 빚을 끌어모은 자산과 투자자입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금 가격은 온스당 4,300달러 돌파 후 수십 달러 단기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지금 사야 하나, 내일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금은 내일의 가격을 맞추기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미래의 화폐가 얼마나 더 약해질지를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금이 장기적으로 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종이화폐, 달러, 셔들슨 원화는 필요할 때마다 찍을 수 있지만 금은 찍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 연준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자 금 가격이 각각 2, 3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CPI는 3%대, 미국 기준금리는 4%대 초반이지만 연준은 이미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단기적으로 높아져도 일시적이라며 성장을 위해 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달러 유동성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때 실질금리,
명목금리 물가가 낮아지거나 음산산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종이화폐 대비 금의 매력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어항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말합니다. 비중은 과하지 않되 지속적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금을 사는 것은 금값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것입니다.